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원래 이제 인문철학재단, 인문철학 뒤에 재단이 붙어서 좀 이상하긴 하죠. 그냥 3년 됐나요? 이 재단이 출범한 지가. 그래서 타오마 제인이라고 하는 잡지도 내고 또 철학하고 인문학 관련된 행사도 주관하고 해서 이제, 철학의 대중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타오마 제인은 놀라움, 경이 이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철학은 놀라움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하도 놀랄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죠. 그렇죠? 나이 들어서 안 놀라나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놀랍다. 뭔가 알고 싶다. 이런 호기심도 많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마 그런 반응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도서관은 좀 특이한 게 철학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이 밑에. 그래서 무슨 인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철학이 소멸되어가는 시대에 제가 철학도서관을 발견하고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이거는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산다는 것은 앞서간 사람들에게 신세지는 일이다. 이거 여러분들 믿어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에게 신세지는 일이다. 산다는 거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우리 조상들한테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에 한 11일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런던에. 거기 가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개인이나 국가나 많이 물려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이나 국가나. 우리나라는 물려받은 게 좀 많습니까? 별로 없죠? 없어요? 있어요. 영국 가니까 전부 오래되고 낡았고 대부분 다 물려받은 거. 물론 물려받은 것처럼 빼앗아온 것도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이 얘기들이 개인도 어떻게 돼요? 물려받아야 된다. 그래요? 물려받아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은 물려줄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 역사가 깊을수록 물려받는 게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우리 과거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만은 물려받은 거 좀 있죠. 있으니까 이 정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동료 시민에게 신세지는 이거 믿어요. 이것도 믿죠. 그렇죠. 우리가 그게 상업적 관계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동료 시민들하고 신세를 지고 서로 살죠. 그런데 세 번째는 어때요? 산다는 것은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의 신세지는 일이다. 뒤에 올 사람들, 미래 세대. 이거 믿으면 곤란하죠. 그렇죠? 이거 믿으면 곤란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미래 세대에게 신세진다고 하는 얘기는 미래 세대가 쓸 자산을 우리가 당겨 쓴다는 거죠.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국가부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만큼 살만한 자신감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신세지지 않고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적인 행복과 자유와 행복, 이제 이런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현직에 있다가 퇴임을 한 지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저도 자식이 둘인데 하나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질 않아요. 그리고 한국이 자살률이 어때요?
세계적으로 거의 1등을 할 정도로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안에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조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살만한 곳이 아니다.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해서 이게 왜 그렇지?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유엔 산하의 그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하는 게 매년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국민 소득에 비해서 140몇 개국 중에 올해가 58인가 그래요. 국민 소득은 20 몇인데요. 이게 뭐지? 물론 국민 소득하고 행복이 같이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선진국의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제가 강의 주제를 자유와 행복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In Pursuit of Happiness. 지금 스펠이 잘못됐는데 저거 뭐 영화를 보시면 저 장면에 나와요. 우아이가 아니고 아이로 바꿔야죠. 그래서 이거는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행복 추구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겁니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은 뭐다? 인간의 권리다. 이게 나옵니다. 천부적 권리로 나온 겁니다. 세 개 중에 하나예요. 행복 추구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행복하지 않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이걸 느끼는 거죠. 이거 실제로 이제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흑인 사업가가 뒤엔 됩니다. 저분이. 상당한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영화로 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이제 윌 스미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오고 이 꼬맹이는 윌 스미스의 아들입니다. 이게 2006년 작품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이 윌 스미스는 이혼을 당하고 직장도 잃고 그래도 홈리스가 돼요. 그러면서 지식 중개하는 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6개월 뒤에 취직이 돼요. 거기에.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이 무급으로 60일 동안 인턴 일을 하고 또 시험을 보고 해서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는 행복하다는 말이 나와요. 대단히 세속적인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장을 얻게 된 것이 이제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 아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윌 스미스가 이 배우가 견디질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주인공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어제 신문인가요? 중앙일보에 배고서에 된 김영석 선생의 에세이가 실렸는데 사랑이 최선의 행복이다. 저것도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이제 논하는 관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김영석 선생의 철학자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행복은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인격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이때 행복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복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행복을 이렇게 거창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근대 서양의 쾌락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즐거움, 기쁨 이런 것하고 행복을 연결시키는 전통. 그러니까 벤담의 이름을 공리주의라고 들어봤죠. 그런 전통을 따릅니다. 행복은 즐거운 것이다. 해서 어떤 윤리적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뭐 현대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기분 좋은 게 행복한 것이다. 잘 먹고 괴로움이 없을 때 행복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어제 그 그림 나온 건데 팔이 여러 개가 얽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본적 오늘 주제입니다. 행복은
혼자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 이건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혼자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죠. 앙리 마티스의 춤이에요. 이 버전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뭐예요? 여러 명이 이렇게 빨가벗고 손을 잡고 관광수월 비슷한 걸 하는 거죠. 이 그림 많이 봤죠? 그 다음에는 앙리 마티스가 그린 삶의 즐거움. 뭐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보면은 삶의 즐거움에서 사람들이 전부 빨개벗고 이렇게 얽혀 있죠. 그리고 저 중간에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다. 같이 손잡고 함께 살 때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뭐 이런 이제 내포라고 할까요? 그림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이죠. 밤을 새우는 사람들, 호퍼, 엘리 호퍼의 대표작입니다. 이건 유명하죠. 근데 이 그림의 특색은 뭐예요? 네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가 각각의 시선을 가지고 있고 관계는 없는 것 같죠. 술집에 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대단히 고독해 보이고 엘리 호퍼는 이런 그림 많이 그렸죠. 그래서 앞에 마티스 그림하고는 대조적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외로움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가장 깊은 일종의 그 정서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고독하다, 외롭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껴요? 그 현대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티스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 현대인은 혼자 돼서 외롭다, 괴롭다, 불행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의 안녕지수가 행복 측정과 똑같은 겁니다. 이건 빨리 한번 해보세요. 0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가. 점수를 매겨보세요. 거기다가 매겨가지고 내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할 수 있어요. 오래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글로 쓰여 있는 글씨는 이게 행복하고는 안녕지수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가 얼마인가 해서 5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10에서 5를 빼서 5점으로 매기고 6점이 내가 스트레스가 높다 그러면 뭐예요? 9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10에서 1을 빼가지고 점수가 1점이 돼요. 10에서 9를 빼서. 이 빨간 거는 그렇게 빼는 겁니다. 9에서 자기 점수를 빼가지고 더해서 나누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행복연구소에서는 이거를 카카오톡 연계를 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지수를 측정을 해요. 순간순간. 그래서 한국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연령대별로는 어느 연령대가 가장 행복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나온 거예요. 행복 점수가 되게 5점대죠. 5점대. 5점대 나오면 나는 뭐 보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점에 가까우면 아주 대단히 행복하다. 안녕하다. 이렇게 되고 5점 이하면은 평균 행복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이게 좀 차이는 나죠. 큰 차이는 아니에요. 5.31에서 5.54니까 뭐 5.6까지 올라가도 0.213밖에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뭐 이 월별로 다르다. 그래도 연도별로 다르다. 18년부터 23년까지는 저게 뭐예요? 코로나 기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행복지수, 안녕지수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대단히 유명한 말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이거 제가 파일 들을 수 있어요.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공개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니까 모든 활동,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은 인간 본성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죠. 어떤 이성이 가장 잘 발현된 상태가 행복이다. 쾌락주의 행복설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다. 아리스토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행복이라는 것이 서양 철학 전통에서 대단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됐다. 뭐 동양도 우리는 오복이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전공이 철학인데 철학은 이제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묻고 그래요. 이거 사실 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뭐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인생이 뭐지? 여러분들 보고 시간이 뭐지 그러면은 어렵잖아요. 지금 몇 시지 하면은 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시간도 철학의 주제고 물리학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 지금 어디로 옮겼을 겁니다. 이분이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지 해서 하루의 시간을 나눠본 거예요. 하루. 해서 우리가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나서 크게 보게 되면은 세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생산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은 생산 활동 안 하기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그래요? 생산 활동을 하고, 뭐 검문화 공부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는 사람은 20% 정도. 자기가 하루에 10시간 하면 2시간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은 4.5시간 하고. 뭐 이런 식의 통계를 쭉 냈어요. 유지 활동은 가사, 식사, 몸단장, 운전, 출퇴근. 역 활동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봤더니 뭐 생산 활동에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60%까지 하더라. 적게 하는 사람은 2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이게 재미있죠? 일상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틀 노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제 하루에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통계를 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뭐 10분 단위로 뭐 하고 하면 통계가 나와요. 그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되게 연 단위로 자기 나이를 세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함석헌. 나이 드신 분은 알 텐데 유영모 선생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일수를 셌다고 그래요. 일수. 오늘이 내가 태어나고 며칠 때 되는 날이다. 그거 해볼만 하죠. 1년에 365일 평균 잡으면 6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며칠이나 산 건가? 감이 잘 안 잡히죠. 시간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100살을 살면은 어떻게 되나요? 36,050일? 36,500일인가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 인생이 뭐 거창한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칙센트미하이는 우리가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 행복감이라고 하는 행복감을 느낀다. 의욕이 있다. 집중력이 있다. 몰입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뭐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양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의욕, 뭘 하고 싶다. 의욕. 집중력, 몰입. 우리가 흔히 집중력을 얘기해도 몰입은 잘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인간은 몰입을 할 때 가장 황홀하다. 뭐 이런 걸 느낀다라고 해서 몰입은 어떤 상태일까요? 옆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어디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이들 게임할 때 그러잖아요. 옆에 누가 와도 모르고. 몰입 경험이 점점 줄어들죠, 현대인들은. 집중도 잘 안 하고. 그렇죠? 이 스마트폰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행복감을 언제 느낀다? 밥 먹을 때. 두 개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뭐 근무나 공부할 때는 그냥 뭐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느낀다? 담소, 교제, 섹스가 행복감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몰입은 조금 뭐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가장 인간의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거. 밥 먹는 거는 자기 신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섹스는 뭐예요? 교제 담소는 이런 거는 자기 후손을 낳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뭐라고 그러죠?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이에요. 이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걸 할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밑에 깔고 한번 이제 행복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가능한데, 자본주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게 다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존감, 뭐, 해서, 안정성, 공동체 소속감, 사랑, 뭐, 자연 환경까지 느끼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생활 필수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매년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있어요. 다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200 몇십 페이지 되는 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중요국의 행복 점수가 쭉 나와 있어요. 2020년도. 한국은 58입니다. 58위. 미국이 24위. 요거는 점수예요. 점수.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게 유럽 그 북구죠.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쭉 이스라엘도 있고요. 러시아는 66위, 아프가니스탄 많이 들어봤죠. 147호질 꼴찌입니다. 북한은 아예 통계 없어요. 여기 응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58이다. 이제 2024년 거죠. 5년도 보고서니까. 여기서 보게 되시면은, 현재가 58위고, 가장 높았을 때가 41위, 가장 낮았을 때가 62위, 평균이 55위. 2012년도 가장 이제 올라갔고, 2015년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 뭐가 있었나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소셜 스포트, 사회적 지지가 랭킹이 84위예요. GDP per capita, 이게 1인당 GDP죠. 이거 얼마예요? 21입니다. 높죠? 140개국 중에. 인구가 5천만 넘고 소득이 3만 넘는 나라는 우리가 7째인가 그래요. 세계적으로. 7나라, 8나라? 7나라. 그 다음에 이거는 기대 수명,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 수명하고 평균 수명은 다른 개념이 있죠. 이거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은 누워서 보는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문제죠. 누워서 활동을 못 하면서 7, 8년씩 이렇게 보내는 게 있어서 건강 수명은 원래 그 평균 수명보다는 상당히 짧아요. 건강 수명은. 그 다음에 자유가 뭐예요? 104입니다. 이게 점수 많이 깔아먹었죠? 그 다음에 관용, 부패 인식 이런 건 뭐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이거 두 개에 좀 눈길이 갔어요. 국민소득은 많이 올랐는데 소셜 서포트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 뭐 사회적 지지라고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문제에 처했다면 언제든 애니타임이에요. 믿고 의지할 만한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문제에 처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의외로 84위예요.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끈끈하잖아요. 끈끈하잖아요.
뭐 웬만하면 형님 아우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올까? 그 다음에 또 좀 더 문제가 되는 백사이가 나온 삶을 선택할 자유예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낮을까요? 요즘 뭐 젊은 사람은 다 지멋대로 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선택할 자유가 없나? 뭐 이런 거 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뭐예요?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눈치. 주변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래, 괴로운 건가? 뭐 하고 싶어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갑질. 갑질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낮은 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국에 아직은 집단주의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집단주의적인 요소. 뭐 동창회 뭐 많잖아요. 그럼 남 눈치 많이 보고 그거는 대단히 전통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전통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과거로 올라갈수록 유대가 끈끈한 대신에 눈치 볼 사람이 많아요.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집단주의적인데. 그러면은 집단주의적이라고 하면 뭐가 높아야 되죠? 사회적 지지가 높아야 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느껴요. 집단주의적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도 성적이 나쁘고 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요즘 개인주의지 많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지멋대로 하고 남 안 살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주의면은 뭐가 높아야 돼요? 자기 삶을 선택할 이 자주성이 높아야 됩니다. 개인주의면은. 그런데 이게 낮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결론은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의 나쁜 점하고 개인주의의 나쁜 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단주의의 장점은 누리지 못하고 개인주의의 장점을 못 누리는 거. 이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러냐. 저는 이건 하나 제 의문이었습니다. 서구화가 될수록 근대화가 될수록 개인의 자유는 확장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지지도 약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지지도 높아요. 그리고 개인의 삶을 선택할 자유도 높고. 이게 정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 집단주의하고 개인주의가 어떻게 이게 꼬여있나 아니면 서로 연관을 미치냐. 저는 그런 것에 일단 관심을 가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보고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복과 밀접한 연관에 있는 요인, 타인에 대한 관심과 나눔. 이거 좀 이 얘기 말 많이 하죠. 나눔, 문화, 관심을 좀 가져라. 사회적 연결성 네트워크입니다. 공동체적인 정서, 공동체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또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적인 유대감, 솔리데리티, 연대감, 유대감이 있어야 돼요. 각자도생은 아니죠. 우리 요즘 각자도생을 나쁜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신뢰. 서로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부, 자원봉사, 낯선 사람 돕기. 이런 거가 행복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강할수록 뭐예요? 행복해요. 그래서 타인과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 이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높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절망감. 이건 뭐, 절망감 노인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죠. 당신이 문제에 처했을 때 언제든 믿고 의지할 만한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감. 혼자 돼. 그 다음에 정치적 갈등. 우리나라가 심하죠. 뭐 우리나라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나라가 대단히 심합니다. 뭐 좌우의 이념 대립. 뭐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이익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기사들을 한국 신문들이 언론이 외국 걸 인용하면서 번역한 겁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건강이나 부 같은 전통적인 행복 결정 요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행복 변수다. 혼밥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혼밥. 함께 식사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유지해라.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회적 고립과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 앉힐 방법을 찾아야 된다. 요즘 우리 같이 밥 못 먹게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조금 달라서 싸움만 하고. 우리 밥상 공동체에 누군 끼우기 싫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혼밥하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루 중에 몇 끼나 혼자 밥을 먹고 같이 식사를 합니까? 식사하면 또 자연스럽게 이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기사의 결론은 사회 안전망도 중요한 것 같다. 북유럽을 보니까 되게 그 뭐 핀란드, 스웨덴 안전망이 좋은 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 뉴스 보니까 프랑스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는데, 중남미의 공동체 정신. 뭐 가족들끼리 막 끈끈하게 몰려다니잖아요. 이탈리아도 그런 남쪽 지방이 그렇습니까? 하여튼 가족 단위들끼리 대단히 연대감이 강합니다. 선진국의 참여 민주주의. 이런 걸 좀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야지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뭐죠?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최근에 2024년도입니까? 1인 가구 비율이에요. 이것도 올해 나온 통계, 작년 통계네요. 최근에는 이거 더 올라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1인 가구 비율. 지금 30몇 프로예요? 다 더하면 30몇 프로입니다. 1인 가구. 물론 1인 가구라고 해서 혼자 밥 먹는 건 아니겠죠. 2인 가구도 혼자 밥 먹는 경우 있을려나? 그러니까 남자, 여자에서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뭐 국민소득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요. 행복이 돈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행복은 돈하고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행복은 성격순이하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학자들은, 사회과학자들은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건 뭐 옛날에 나온 그림입니다만은 1인당 GDP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행복도 쭉 올라가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수평으로 가요. 이걸 이제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낸 것 같은데, 소득이 늘어나도 행복감은 늘어나지 않는다. 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행복은 돈하고 무관하다 이 얘기도 안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의식주가 부족한데 행복하겠어요? 또 그걸 행복을 느낀다고 해도 그게 바람직하냐 하면 또 다른 얘기고.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문제는 요 지점이 얼마 정도냐 이거예요. 소득이. 그래서 이게 2010년도 디턴이 얘기인데 지금 달러가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건 안 맞는데 7만 5천 불. 그 당시에 15년 전의 환율로 보면 8,500만 원. 지금은 7만 5천 불이면은 뭐 지금 1,500원 육박해서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 정도인 것 같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돈하고 행복감이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제 불평등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건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불평등 지수가 좀 높은 편이죠. 13위. 미국보다 높게 나왔네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니까 1로 불평등한가요? 그렇죠? 한국은 일본보다 덜 불평등한 건가요? 그래서 행복 얘기할 때 이 불평등한 사회는 또 행복도가 떨어진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사회적인 거고, 이거는 평생도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도. 조선시대에 한 사람의 일생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인터넷 쳐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요.
이게 뭐 7개, 8개 있는 그림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조상들은 뭐를 행복으로 생각했는가? 유교사에서 4대부가 누리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부귀 행복의 형상인데,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자, 돈이 많은 거, 강령한 것, 덕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자식이 많고.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 대단히 중요한 순간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돌잔치. 이거는 1년 안에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결혼하고 서당 가고 가거급제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유호덕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되게 세속적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같죠. 뭐 오래 살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많고 뭐 이런 걸 이제 행복의 조건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상적인 거고. 그런데 공자님은 이렇게 이 얘기 인생 이렇게 보지 않았죠. 이런 게 뭐 공자님의 뭐 뜻을 세우고 불혹이고 뭐 입지고 뭐 그 다음에 불구유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아마 그 어떤 지적인 성장, 도덕적인 성장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갈수록 공부하면서 성숙해져야 한다. 이런 걸 이제 나타냈는데 일반적인 사대부들은 그렇지 않았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의문. 결국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유가 낮고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유대감 같은 게 낮아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이제 이거가 바로 이제 근대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뀐 게 이 근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농촌은 도시로 오고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옛날에는 뭐 한 동네에 개인이라고 하는 의식 없이 집성촌 같은 데 살게 되면은 자기라고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어른들이 뭐 남사스럽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뭐 조상을 무슨 낯으로 보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는 전부 집단주의 소산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개인이 아니고 가문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계사회에서 평등사회로 갔다. 물론 서양에 보게 되면 뭐 봉건제가 무너졌다, 뭐 전제군주제가 무너졌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과학이 발전됐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가장 큰 변화는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산업구조가 바뀌니까 당연히 농촌사회에서 몰아와요. 도시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현대사회로 오면은 공통된 삶의 문법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이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없어져요.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은 딱 태어나면은 몇 세 되면 뭐 하고 뭐 하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 가고, 서당 가고, 결혼하고, 애 놓고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이혼했다고 그래서 누가 이상하게 이 얘기 안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공통적인 문법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죠? 그 다음에 개인주의 사회가 됩니다. 서양에서는 개인주의 사회가 된다고 하는 곧 개인은 자유롭게 된다. 그런 말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또 농촌이 자유로워요? 도시가 자유로워요? 도시가 자유롭죠. 그리고 도시는 자유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도시는 익명성입니다. 너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네 집에 아인지 저 사람 성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익명성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자유를 정의해서 자유론을 보면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이게 자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떤 인생관을 취할 것인가, 이것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있었죠. 저는 그 중학교 다닐 때 못 외워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랬는데 68년인가요? 내용은 좋죠. 그런데 그거 왜 폐기됐어요? 국민교육헌장이 뭐가 나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하고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국가가 국민들, 시민들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어릴 때 저는 생각이 나는데 구정 쉬지 마라. 그렇죠? 신정했죠. 제사 간소하게 지내라. 그거 했죠? 가정의례 준치.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뭐예요? 밥 주지 마라. 밥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선물 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다 밥 줍니다만.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뭐예요? 국민들을 좀 더 좋은 방을 이끌어야 되겠다고 그걸 법으로 강제한 겁니다. 그리고 맨날 점심시간은 도시락 검사했어요. 혼합 잡곡밥 먹어라.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뭘 먹든지 왜 나라에서 그걸 간절하냐 이겁니다. 그게 소위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자기 스스로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단 뭐예요? 성인이 됐을 때. 그래서 요즘은 결혼도 그냥 부모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게 20세인가요? 뭐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개인의 자유를 용인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서양 근대의 자유예요. 그러면은 개인이 자유로워질수록 어떻게 돼야 되나요?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집단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유대성이 약화되면 뭐가 늘어나야 되죠? 개인의 자유가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상하잖아요. 개인의 자유 지수도 낮고 연대성도 낮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이제 보시죠. 이건 뭐 되게 경제학자들이 한국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제가 53년 통계를 찾다가 보니까 여기가 2012년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3만 5천 불 정도 되죠. 53년도에 67불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3만 5천 불이면 몇 배가 늘어났어요? 500배도 넘죠. 이런 나라가 있나요? 한 70년 사이에? 이런 나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죠. 급속도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되돌아가서 농촌 인구하고 도시 인구 비율입니다. 대부분 지금 뭐예요? 60년대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돼 있죠? 도시 지역에 살아요. 대부분 서울하고 지금 경기 지역은 다 대충 도시인데 뭐 2천만 가까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 지역 인구 비율가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거의 와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단독주택이라고 그럽니까? 그거 사는 비율이 아파트가 50%가 지금 넘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뭐죠? 물론 뭐 단독주택에 살아도 아파트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아파트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파트에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앞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앞집하고 인사하고 지냅니까? 제가 춘천에 살할 때는 엘리베이터 타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서울에 오니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건 또 간섭 따라가야죠. 아파트 생활이라는 철저하게 폐쇄적인 잠자리입니다.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알면은 문제가 있죠. 언제 알아요? 윗집에 누가 사는지는. 소음을 일으키거나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 셀 때 이때 알아요. 이거 없는 거 모르는 게 좋죠. 이건 뭐예요?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싱글이라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전혀 몰라. 그래도 조금 단독주택은 낫지 않나요? 그래서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모르고 지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람하고의 관계를 안 맺는 건 아닙니다. 직장을 통해서 맺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생활 공간을 근거로 한 공동체는 완전히 사라졌다. 도시 생활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세계적인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행복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 달리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의 행복도가 낮으니까 이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이제 공공정책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정부에서. 그건 이제 소위 말하면 정책의 문제예요. 그래서 정책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은 내가 불행하다. 그래서 사회적 조건이 이러이러한 게 바뀌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 바뀝니다. 사회 제도를 바꾸기는 힘들어요.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뭐가 부조리하다고 해서 바꿀 수 있어요? 바람직하지요, 바뀌는 게. 그러나 사회 제도는 천천히 바뀝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바뀌고 엉뚱하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사회 변화와 함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은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불행해서 행복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대두하죠.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덜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더 불행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을 느끼는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전통적으로는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철학이 추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철학 보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추상적이라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 철학책 읽어봐야. 그러나 현대에 와서 보게 되면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심리학.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걸 알려면 철학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심리학 책을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심리학자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얘기는 뭐예요? 행복은 인간의 심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어떤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면은 적어도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달리 얘기하면 조금 덜 괴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 정의하기 힘드니까 그냥 부정적으로 괴로운 일이 없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책을 좀 보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심리학이 잘 설명해 줘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알지 못한 어떤 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의 성품이 행복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개인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가장 강한 게 뭐죠? 유전적인 겁니다. 이건 못 속이잖아요. 자식들 보면은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하고 똑같게 짜증나게 하는 거. 그런 게 뭐예요? 자기 닮은 거예요. 지가 그런 거야, 자식. 가만히 보면요. 그래, 더 짜증나죠? 유전적인 거예요. 이건 질병도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간은 생명체니까 DNA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유전적인 거. 그 다음에 문화적인 거. 이것도 이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라고 하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거. 이 세 개 다는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못 하잖아요. 문화적인 거? 저도 선택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다?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인정해요? 그래서 출발점은 어디에?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지 않은 나가 지금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내 의지대로 자기를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어려워요. 특히 나이 들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것만큼 만용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선생님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노인들 특히 안 바뀌어요. 친구들도 안 바뀌어요. 고집만 세지고. 그래서 나이가 젊을수록 좀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잘 안 바뀌지만은 높아요. 그래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아까 자유하고 연관돼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나는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어렵지만은 이게 법륜스님, 제가 법륜스님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법륜스님 아세요? 저는 이제 이 법륜스님이 조회수가 많더라고. 동영상 하나 올라오면은. 그래서 이분을 저는 뭐 불교를 잘 모릅니다만은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강의를 하려고 법륜스님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지? 그걸 찾아봤더니 2018년도 아침마당에서 이제 법륜스님이 출연하셔가지고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인식의 전환. 이게 대단히 철학적입니다. 철학적이에요. 우리는 바깥에 어떤 대상이 있고 그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믿어요. 이거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거울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울. 내 마음이 거울이어서 바깥의 상황이 그대로 내 마음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견 이제 인식론적으로 보면은 뭐 말이 되죠. 우리 그걸 갖다가 대응설이라고 불러요. 대응설. 내가 아는 것은 바깥에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실이라고도 얘기하고 진리도 얘기하죠. 그런데 요즘 이제 뭐 과학 철학이나 인식론이나 아니면은 이런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깥에 뭐가 있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인식을 할 때는 뭐가 더 중요하다? 인식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객체가 아니고. 그래서 동일한 현상이나 동일한 사물을 보고도 인식하는 사람의 인지 구조, 그걸 우리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패러다임의 구조에 따라서 달리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사실을 존중하라 얘기합니다만은 대부분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지 구조에 따라서 재구성된 거란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냐 진보냐라고 하면 동일한 현상을 보고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인지 구조가 틀려서 그래요. 사물의 인지 구조가.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알아야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알아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에 앞서서 뭘 바꾸라? 나의 인지 구조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 지금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며느리하고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가 많죠. 그렇죠? 그럼 싸우려면 맨날 싸워야 돼요. 맨날 싸워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일단은 어떤 인지구조를 바꾼 거예요. 뭐다? 쟤들은 20살이 넘었다. 그래서
무조건 간섭하지 않는다. 무조건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공존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간섭하지 않는다. 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한테 직접적인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요. 이게 가장 공존의 법칙이에요. 뭐 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자식이든 이웃이든 20살 넘으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린 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간섭 많이 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뭐 만나가지고 얼굴이 좋아졌다는 둥 나빠졌다는 둥 뭘 먹어보려는 둥 뭐 별의별 거 다 간섭하잖아요. 간섭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인지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건 뭐야? 간섭해봤자 상대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걸 아는 겁니다. 간섭을 통해서는 상대방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은 똑같아. 그래서 재밌는 거는 자기 친정 엄마가 얘기하면 조언이라고 그러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간섭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거 왜 그럴까요? 며느리의 인지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구조를 바꾼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바꾸거라? 긍정적인 사고를 좀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철학자들은 비판을 해요. 심리학이 그동안 질병 연구, 정신병만 연구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예요? 인간의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쓰면은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더라고는 걸 이제 실험 결과 나온 겁니다. 실험 결과. 그래서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그것을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본문스의 예를 들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부인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저 인간 죽어서 좋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미망인이라고 불렀잖아요. 난 아직 안 망한, 안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래, 본문의 얘기는 뭐예요? 빨리 죽은 남편 잊으라는 거예요. 잊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시집을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달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패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남편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봐라.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성 개선, 이거는 뭐, 이것도 잘못하면 오해가 여기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다. 급하죠. 빨리빨리. 그래, 짜증이 많아요. 여유가 없다. 좀 여유를 가지는 게 좋겠다. 뭐 전철 여러분들 한번 타보세요. 오늘 전철 타고 오시잖아요. 왜 내리기도 전에 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빈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들이밀고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러지? 저도 뭐,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보면 들이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사람들 성질이 급해요. 빨리빨리. 옛날엔 밥도 몇 분 만에 먹어야 되잖아요. 새마을 운동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급한 성격은 되게 짜증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화가 많다.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 가서 보면요. 인터넷도 뭐 하루 이틀 다 되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뭐 한 달, 두 달이 걸리는데 전화 같은 것도 그렇고. 운전면허증도 뭐예요? 바로바로 나와. 일주일만 기다리면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국민성하고 연관이 있나요? 강한 욕심. 좀 욕심이 많아. 여러 가지로. 저게 또 어떻게 보면 뭐가 되죠? 발전의 원동력이 되죠. 좀 부자가 돼봐야 되겠다. 저놈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러나 저것이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작은 것에 만족해봐라. 사실 어려운 얘기죠.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다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한데 뭐.
자식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강한 자기주장. 이거 우리 전통적으로 이거를 너무 좋게 해석을 했죠. 지조가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사육신, 생육신 이런 사람들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에요. 정몽주. 다 망한 왕조에 충성해서 뭐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조가 있다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뭐 그런 게 강하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흑백 논리, 나쁜 놈, 좋은 놈, 충신역적 이런 구분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많습니다. 자기주장이 강한. 굽히지 않으니까. 정치적으로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좀 더 인정하는 사회가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균질적인 사회예요.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뭐 특히 이제 심한 게 인종적이죠. 요즘은 좀 낫습니까? 외국인들 들어와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의 심리학은 저쪽은 이제 사회적 개선 뭐 저걸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논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남 잘 되는 건 못 본다. 사촌에 땅 사면 배 아프다. 이건 우리 현상만은 아닐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내 친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가장 행복한. 그래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적 빈곤은 면했죠.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됐으면은. 그러나 상대적 빈곤은 여전합니다. 요즘은 특히 뭐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되니까 그래요. 서로 모르면 또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웬만한 거 다 알잖아요. 뭐 어디 아파트 사냐 그러면 탁탁 치고 아파트 값이 다 나오고, 차 보면 뭐 얼마짜리 차 알고.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은 실제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 문제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상대적 빈곤을 못 찾는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저거 이제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 덕을 지고 산다 이렇게 미래 세대를 땡겨서 하는 게 되죠. 정부에서 복지 정책 많이 하려고 하면은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없고 지금 뭐 조금 더 거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채권 발행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채권은 표시가 안 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빚을 내서 쓰는 건데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 같아요. 갑질. 뭐 나이를 통해서 저걸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권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권력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저걸 좀 민주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평화, 안전, 시큐리티죠. 우리나라도 안전은 뭐 그런 대로 좋죠. 좋으나 이제 남북 관계가 대치 상황이라서 그것이 상당히 또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바꾸어 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법률스님이 했는데 이게 제가 참고가 많이 돼서 이걸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 책 이런 걸 보셨어요? 저는 이 책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거 많이 팔렸더라고요. 일본의 기시마 이치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 것 같은데 이분은 고대 철학을 교토대학에서 전공하신 분입니다. 철학자예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저것도 결론은 뭐예요? 독립적인 주체가 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라는 거죠. 뭐 그런 책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권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말하면 이렇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지 인간은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린 참 어렵죠. 외부의 권위에서 벗어나고 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내면의 인정, 자기 내면의 인정, 내면의 힘을 키우라. 이건 막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남 눈치 보지 말고 남한테 심리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을 니체는 위부멘시라고 그랬어요. 초인. 그건 또 뭐 이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그 분절화된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개인이 강해져야 됩니다. 개인이 강해져야 돼요.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서 또 뭐야? 그런 강해진 개인들끼리 유대를 확장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죠. 우리나라는 두 개 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개인으로 남는 지옥이 바쁘고 공동체는 다 파괴돼가지고 의존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선진국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공동체주의적입니다. 두 개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고하게 자기를 세운 사람들끼리 만든 어떤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상호 존중의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개인의 행복은 어떤 사회적 조건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회적 조건을 개인의 힘으로 바꾸긴 힘들다. 물론 바꿔야죠. 그래서 우선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좋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학에 대한 뭐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철학은 어떤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 눈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는 것,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불행한 감정과 행복한 감정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 행복한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철학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판단 중지도 얘기하고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좀 더 나은 자기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제가 오늘 주로 한 얘기들은 뭐 이런 책들 가져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나인홀든 니부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니브라고 그랬어요. 니버. NIBUR을 이제 요즘 니부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신학자입니다. 이런 걸 많이 들어본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어떤 번역은 평온함을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건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건 지혜라고 그럽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래서 이걸 가늠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성질만 나고 안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대로 두고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돼요. 이건 뭐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철학의 출발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 자기가 자기를 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인정하죠? 자기가 자기를 봐요? 데카르트부터 이제 그게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생각하는 자기를 자기가 본 거예요. 그리고 자를 두 개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타인은 대상화가 잘 되잖아요. 밖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대상하기는 사실은 되게 힘듭니다. 좋은 점, 나쁜 점, 혐오스러움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나가기는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자유와 행복 이 얘기하면은 자유와 행복은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근대 이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유롭지도 않고 또 집단에 귀속되어 가지고 어떤 그 공동체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해서 근대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좀 살피고 고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조금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보시죠. 말로 하기 힘들면은 뭐 종이로 적어 주셔도 이거 돼요, 마이크?